네, 오늘은 한국의 선거 정치에 있어서 이념과 이슈 투표에 대한 그 내용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할 것은 한국 선거에서 이념이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이념이 중요해진 이유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았었던 적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선거에 있어서 이념은 별로 중요한 이 요인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 90년대,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점차 이념이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 그리고 한국 정치의 여러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에서 그 이념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념이 중요하지 않았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념이 점차 중요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집단적 신념 체계가 이상 사회에 대한 비전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과 이에 따른 현실 진단, 그리고 현실을 나름대로 개선시킬 구체적인 방법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이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념은 사실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이상사회라는 목표, 그리고 그러한 이상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방법,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목표와 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이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념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들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럼 어떤 측면에서 이념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하냐라는 건데, 일단 우선적으로 그 정치인의 측면, 그리고 유권자의 측면에서 이념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유권자가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이념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드러낼 때 정치인은 정책에 어떤 것을 반영해야 하는지 굉장히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식으로 막 유권자들의 요구가 쏟아져 들어오면 정치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대의 과정에 반영하기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념의 형태로서 일정한 방향과 거기에 맞는 방법들이 유권자 차원에서 표출이 된다면 정치인들은 보다 쉽게 정책을 만들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권자들, 지금 뭐 정치 엄청나게 많은 정치적 현상들이 뭐 발생하고 그 정치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념이라고 하는 인식틀이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로 하여금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 또 새로운 쟁점에 대해 효율적인 입장 결정과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독립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선거에서 이념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그다음 제17대 열린우리당의 제17대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이념은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한국 정치에 등장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왜 오랜 기간 동안 이념이 한국의 정치에, 그리고 좁게는 한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이념이 또 중요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해방과 그 미 군정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로부터 우리는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자체 힘으로 해방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군이 남한에 진주를 하게 되고 미 군정이 실질적으로 남한의 이 통치를 이끌어가는 상황이 한동안 유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방 직후에 한국 사회는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해방됐으니까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우린 벗어났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새로운 국가를 어떻게 만들까?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두고 치열하게 이제 여러 의견들이 경쟁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 굉장히 다양한 이념적 성향의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해방 공간에서 일단 가장 왼쪽에 있었던 사람은 이제 박헌영
좌파의 남노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고요. 그다음 중도 좌파, 여운형이 이끄는 중도 좌파의 근로인민당, 그다음 김구가 이끌었던 우파입니다. 한국독립당, 그다음 김성수 마찬가지로 우파죠. 한민당이 존재하고 이러한 세력들이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정치 활동을 벌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이념적 성향을 지닌 정치 세력들이 경쟁하는 상황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시기는 냉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 이후 남한 지역의 그 통치자였던 미 군정은 좌파 정당의 활동을 견제하고 억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과 미국의 대립이었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소련은 공산주의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였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공산주의, 좌파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자신들이 이제 통치를 해 나가려고 하는 남한에 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련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어할 필요가,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정은 제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령 제55호를 공포를 합니다. 1946년 2월 23일이었어요. 이 군정청령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당 등록제, 어떠한 그 정치적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비정당 비당원의 정치 활동 금지, 그다음 행정 처분에 의한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당 법령에 근거해서 좌익 세력에 대한 탄압을 전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등록을 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하는 그런 이유로 좌익 세력의 정치적 활동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미 군정은 1947년 중반부터 북한을 제외하고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공식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독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일단 중도 좌파를 포함한 좌익 세력을 전면적으로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파 세력만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우파 세력만이 국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이 미 군정, 그러니까 결국 미 군정하에서 보통 선거권이 도입이 되고, 그다음 주기적 선거가 제도화됐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남한에 도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정치 경쟁의 틀을 반공체제의 틀 내로 제한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좌익의 어떤 좌파적인 의견을 표출한다거나 또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불온시하고 또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억압하고 차단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반체제적인 어떤 그러한 존재로 간주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 박찬표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민주주의, 그러니까 뭐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되긴 했었지만 좌파와 그 공산주의 세력들은 완전히 논의에서 정치 과정에서 배제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당시에 남한의 민주주의를 냉전 자유주의, 뭐 혹은 보수적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적인 정치 이념을 갖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제외하고는 다른 종류의 그 이념을 추구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 군정, 그럼 결국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은 분단되고 각각 이제 별개의 정부들이 이제 수립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남북은 이제 분단이 되죠. 그래서 별개의 정부가 각각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이제 이것 때문에 좌파의 정치 활동은 더더욱 이제 위축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이 좌파의 활동이 남한에서 이루어지기 되게 힘들게 만들었었던 결정타가 발생하게 되죠.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3년에 걸친 어떤 이런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남한 사회에서 뭐 공산주의다, 조금 급진적인 얘기다, 뭐 어떤 좌익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금기시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 사회의 이념적 대표성은 반공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우파적인 것으로 이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더더욱 강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 이념 성향을 띤 정치인과 정당들 간의 제한적 경쟁으로 결국 한국의 정치가 시작됐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정치인과 정당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좌파 세력이나 이제 이런 좀 급진적인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 정치에서 제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념적으로 거의 다 똑같은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선거에 나가요. 그럼 누가 선거에서 승리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이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다 이념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비슷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념은 이 선거의 그 어떤 투표의 향방을 결정짓는데 거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이념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굉장히 이념적으로 협회한 보수에 국한된 이념적으로 보수에 국한된 이념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협회한 이 차원에서 한국의 정치는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보수의 어떤 협회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완전히 공고화되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진보당 사건이에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이제 본격적으로 여당인 자유당과 경쟁하기 위한 본격적인 어떤 야당이 창당이 됩니다. 1955년 9월 18일이었어요. 이러한 민주당 이승만과 그다음 같은 편인 자유당과 대결하는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이승만이라는 것 이외에는 굉장히 불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독재와 불법, 의회 정치의 부정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다음 절차적 민주주의 복원. 워낙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 복원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념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나 자유당 의원들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근데 이렇게 보수 일변도의 이념적 지형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결국 좌파에 대한 이런 억압적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진보적 성향을 지닌 정치인이 존재했었습니다.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조봉암이었습니다. 조봉암이었고 이분이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고 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물론 두 번 다 이승만 대통령한테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선 이승만 대통령과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득표율의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이승만 대통령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굉장히 좋은 이 결과를 얻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나의 라이벌이 나타났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신 장기 집권을 하고 싶은데 지금 장기 집권에 도전하는 굉장히 막강한 존재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봉암은 결국 이제 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요. 정당을 만들고 1956년에 이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58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자신이 만든 진보당을 내세워서 의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국민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진보당도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승만도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거 뭐지? 라고 약간 좀 두려워하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보당의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다음 총선에서 자기들이 진보당한테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과 자유당이 주도를 하고 민주당이 어떤 암묵적 동의하에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조봉암과 그다음 이 진보당의 그 핵심 간부들이 북한의 간첩이라는 거예요. 평화적 뭐 통일 뭐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남한의 정치를 되게 혼란스럽게 하고 남한 사회를 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북한의 간첩들이다라는 식의 이 간첩으로 이제 이들을 몰고 갖게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 저는 조봉암을 비롯해서 모두 구속이 됩니다. 1958년에. 그리고 진보당의 불법화가 2월 달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 조봉암은 간첩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심 청구가 이제 기각된 다음 날 결국 조봉암은 처형이 돼 버려요. 그래서 58년 1월 13일 날 됐는데 59년 7월 30일 날 처형까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봉암을 제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조작된 거였죠.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짜고 벌렸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2011년 이 대법원은 재심을 통해서 조봉암과 그다음 여기 이 당시 같이 처형이 됐었던 이분들에 대한 무죄 선고를 다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잘못이 없었던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2000년대, 2011년에는 이제 다시 대법원 판결로 밝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보당 사건을 통해서 진보 세력은 뭐 자유당과 민주당 두 보수 정당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제 제거가 돼버렸다라는 거고, 이후 한국 정치는 여야 모두 보수 이념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 체제의 확고한 기반 위에 놓이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시작부터 우리나라의 정치는 보수 일변도의 정치가 되어 왔습니다. 보수 일변도의 정치가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치인들의 경쟁이 이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 이러한 보수 일변도의 어떤 이 정치적 지형의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1990년 3당 합당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분화가 서서히 시작됐다라는 이제 그러한 얘기죠. 일단 1987년 6.29 선언을 통해서 한국은 민주화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987년 민정당의 이제 노태우 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그렇지만 바로 이은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여당인 민정당은 그 국회에 과반수 의석을 얻는데 실패합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는데 실패한 거는 요 1988년 13대 총선이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한다라면 야당의 의석이 여당의 의석보다 훨씬 많은 분점 정부가 등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이 제1야당이 됐고, 그다음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제2야당, 그다음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이제 제3야당이 돼서 이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의 이제 야당이 전국을 주도하는 일이 한동안 지속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여소야대의 전국은 민정당, 그다음 통일민주당, 그다음 신민주공화당이 서로 합당을 해버려요. 이 3당이 합당을 통해서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을 만들게 되면서 이러한 여소야대 국면은 끝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등 이제 합당의 주역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계산의 결과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일단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야 3당이 주도하는 전국에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어떤 처지에 빠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을 물태우라고 부르던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게 뭔가를 주도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막 끌려다닌다라고 해서 물태우라고 막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자기가 수동적인 위치에서 막 끌려다니는 이러한 처지를 극복하고 보다 강력한 리더십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선 정계 개편이 굉장히 필요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정계 개편을 시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김영삼 이 같은 경우도 일단 제2야당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에게 제1야당 지위를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선거에선 노태우가 당선이 되긴 했지만 2위를 한 후보가 김영삼이었거든요. 김대중은 3위였습니다. 근데 총선에선 오히려 김대중의 평화민주당한테 지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김영삼 역시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차기 대권의 어떤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선 제2야당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사람도 자기가 더 치고,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로서 뭔가 주도권을 더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필 같은 경우는 사당 이 구도 하에서 제일 적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이 신민주공화당의 당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야당이 존재했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목소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의석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계산이 결국 이들이 몰래 이제 만나서 합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정치적 계산이 결국 3당을 통합해서 민자당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당 합당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의 이제 1차적 결과는 호남 대 비호남의 이 구도를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각각 4명의 이 리더들은 출신 지역이 다 달랐죠.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북입니다. 김영삼은 경남, 김종필은 충청이고 김대중은 호남이었어요. 그죠? 근데 경북, 경남, 충청이라고 하는 지역을 대변하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하나의 정당으로 같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죠? 그럼 남은 건 뭐예요? 호남을 대변하고 있는 김대중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4개 지역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지역적인 갈등을 벌였었다라고 한다면 민자당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이 만들어지면서 지역 간 갈등의 축이 호남 대 비호남, 나머지 지역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3당 합당은 이렇게 단기적인 측면에서 호남 대 비호남 구도가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속성이 한국 정치의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변화의 출발점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게 이념,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변화의 이 분기점이 됐느냐? 김대중의 노력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일단 김대중은 3당 합당에서 배제가 됐어요. 이제 혼자 야당으로 남게 됐습니다. 세력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겠죠. 거기다 지금 지역 구도 자체가 호남 대 비호남이라고 하는 이 구도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김대중한테 뭐를 의미를 하냐 하면 자신과 자신의 정당은 호남이라고 하는 그 특정 지역에 국한된 그 지역의, 그러니까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의 지지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지역 정당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는 당신은 호남의 지지밖에 없는 사람이잖아. 라는 얘기밖에 이제 그런 어떤 부정적 이미지에 이제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자신의 힘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선 이제 뭐가 필요해요? 외부 세력과의 협력을 통해서 정치적 지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은 제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민주화 투쟁을 했었던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권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지만 제야에서 활동했었던 여러 진보 인사들을 영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민주당 소속, 그러니까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소속 의원 중에 김영삼이 자 민자당 만들 거야라고 이제 쭉 자신의 그 밑에 있는 의원들을 끌고 갈 때 그거 잘못된 겁니다.
통합해서는 안 돼요라고 이제 그 통일민주당을 떠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기택이나 노무현 의원 같은 이제 이런 되게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5명의 의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김대중이. 그래서 통합민주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게 됐습니다. 뭐 말로는 우린 중도 개혁주의 이걸 표방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여기에 들어온 이 통합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상당수의 인물들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점차 진보적 정당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3당 합당에 대한 김대중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 간 이념적 차별성을 야기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호남에 국한된 이런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민자당 세력을 규합하는 이런 과정에서 제야에 있는 진보적 인사들을 쭉 다 자신의 그 정당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진보적 성향의 어떤 인물들이 같은 당에 들어오면서 점차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지역적 호남 대 비호남의 구도, 지역적 균열로 가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적 균열을 대체할 만한 이념적 균열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정당, 민자당과 이제 통합민주당 두 개의 정당으로 이제 나눠지게 됐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념적 차별성이 이제 점차 지속적으로 증대되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90년대까지는 본격적으로 진보다 보수다 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만 2000년대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고 난 이후 굉장히 분명하고 강력하게 이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됐다라는 거죠. 네,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적이고 개혁적 성향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11일 노무현의 진보적 성향에 공감하는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하게 됩니다. 창당 당시 열린우리당은 의원 수가 47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의회 내에선 굉장히 적은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세력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야당들이 다른 야당들이 모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총선에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뭐 총선에 개입하거나 이것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총선에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을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엄청난 역풍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많은 국민들이 물론 노무현 대통령,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이 국민적 지지는 높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낮았었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이 총선에 불법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 이유가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그런 이유는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그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80%가 넘는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총선에서 자기들이 이기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는 사람을 탄핵을 했으니까 다음 선거에서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난 역풍이 불게 돼서 결국 다음 선거에서 이제 야당들이 패배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전체 300석에서 152석을 얻어서 이제 과반 획득에 성공을 했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열린우리당 소속 당선 의원 152명 중에 무려 108명이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 초선 의원들의 비율이 우린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근데 이 경우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였어요. 이렇게 많은 초선 의원이 당선됐었던 것. 근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에서 이제 그 후보들을 쭉
그 괜찮은 후보들, 능력 있고 좀 지명도가 있고 이제 이런 후보들을 좀 공천을 하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다들 거기 들어가면 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능력 있거나 좀 알려진 이런 그 후보감들은 다 아니 저는 됐습니다. 거기 안 갈래요. 거기서 공천 안 받을래요. 라고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위주로 공천을 하기 시작을 했었었냐면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투쟁을 벌인 소위 386 출신들, 그다음 시민운동가 출신들, 그래서 비교적 세대적으로 또 비교적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그 공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열린우리당은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이제 국회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념, 출신 배경, 세대적으로 이전의 정당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정당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이라고 한다라면 되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다음 뭐 출신 배경, 과거 그러니까 좀 서민 출신의 되게 뭐 노동운동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좀 진보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었던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국회의원이 됐고 세대적으로는 되게 젊은 사람들이 의원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비서관 및 보좌관 구성도 기존과 굉장히 다른 특성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52명 중 65.4%가 민주화 투쟁을 주도한 30, 40대 젊은 사람들이죠. 그다음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이념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노무현 정부와 이제 열린우리당이 국회 다수당이 됐으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드는 법안이 굉장히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법안들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민이나 빈민층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굉장히 확대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노사 정책, 그러니까 주로 이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비롯한 4대 개혁 입법, 뭐 교육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개혁 입법들이 막 추진해 나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이제 진보 쪽으로 훅 하고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러한 열린우리당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야당인 한나라당도 입법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한국의 선거에서 지역주의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역주의 영향이 여전히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념 경쟁도 한국 정치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일변도의 협의한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와 선거는 시작을 했지만 이제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진보 대 보수라는 이념적 정체성이 이제 거의 확실히 분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이념적 정체성의 분화는 오늘날까지 계속 강화되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